신방동이 박물관이 그를 위한 정의 기억연대. 태평양 전쟁, 중국으로 진출해서 이 태평양의 모든 전쟁을 막 엄청나게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군수 물품 공장들을 굉장히 많이 세우게 돼요. 군수 물품 공장이라는 건 뭐예요? 군인들이 쓰는 물품 같은 것들을 생산해내는 공장. 근데 문제는 공장을 세우고 났더니 노동자가 없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그때 직접 식민지였던 이 조선 땅에서 10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너희들 뭐 시집갈 때 되면 보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데리고 가는데 이거를 근로정신대라고 부르고 정신대. 그래서 왜 옛날에 뭐 김한란 박사도 뭐 정신대로 가야 합니다. 황군이 싸우는데 막 이러면서 친일파라고 우리가 욕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빨리 가서 일을 하자 이런 뜻이었어요. 문제는 이제 이 중간에서 발생을 하죠. 정신대로 모여서 이제 일을 하고 그래서 최근에 뭐 그 기업과 싸움이 있었죠. 미쓰비시 기업에서는 주로 12살에서 14살 아이들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하나도 노동비를 주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도 자기네는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러한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이렇게 정신대로 끌려가서 우리가 처음에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였어요. 이런 정신대로 끌려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일부 여성들을 빼내서 이렇게 끌고 갔던 거예요. 자기는 일터로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취업 사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대로 끌려갔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로 이름을 지었었는데 1993년에 위안소 규정이라고 하는 그 일본의 극비 문서가 발견이 돼요. 위안소가 뭐냐? 찾아봤더니 우리가 생각했던 그 군대 막사 이름이 위안소였던 거고 이들을 위안부라고 불렀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라고 부르기 시작을 하는데 동시에 세계의 모든 여성 단체, 인권 단체들이 마구마구 우리에게 항의를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위안부라고 부를 수 있느냐? 여러분 위안부라는 뜻이 뭐예요? 위안을 주는 여성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루 이렇게 가둬놓고 하루에 수십 명에게 성폭행 당하는 여성을 위안을 주는 여성이라고 해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노예였지 그게 위안부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 여성들의 인권을 두 번 죽이는 거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그걸 받아요. 근데 우리는 얘기를 했어요. 설명을 어떻게 우리가 영어에서의 명칭은 Military Sexual Slave by Japan, 일본의 군 성노예라고 부른다. 그러나 일본의 범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일본군 위안부, 컴파트 워먼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여러분 영어로 얘기하면 더 확실하게 와닿지 않아요? 컴포트가 무슨 뜻이에요? 아주 편안하다는 뜻이에요. 이 여성을 그렇게 부를 수 없다라고 하도 이게 분쟁이 있으면서 2017년 1월 1일부터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할머니들이라고 우리가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이 문제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신 할머니가 누구시죠? 여기 김복동 할머니는 굉장한 운동가였고 김학순 할머니. 그래서 세계 위안부 기림일이 김학순 할머니께서 밝힌 8월 14일이 세계 위안부 기림일이 돼요. 그래서 지금 그 할머니의 영상을 조금 보고 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계속 그래서 정신대가 없었다고 정신대 얘기를 계속해요. 뭐 위안부 얘기 무슨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 몰랐었으니까. 자신들도 뭐라고 불리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냥 정신대로 끌려갔구나 라고만 알았던 거기 때문에 강압을 두는
이간에 그 가지마고 만약 난 그런 생각을 안 해야지 그거는 내 마음이 안 된다면 더 이상 일찍을 보고 있어요. 신나 사는 거는 정말로 망하기가 너무 벅차서 말을 못하는 거죠. 뭐가 뭔지도 모르고 끌려가갖고 무작정 그뭐 방도 아니고 뭐도 방이 아니지 우리는 방이나 같은 집이지. 표정만 이제 가운데다 막아놨대. 근데 그래가고 이제 그 본인 얼굴도 생각이 안 나요. 너무나 그날 놀래고 너무나 받아갖고 그 어린 것이 당한 거예요. 그걸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갖고 자기 욕구만 채우려고 그냥 알가게 갖고 자기 마음대로 거식하다가 저러면 내가 못 견디겠으니까 견딜 수가 없을 게 그대로 뛰쳐나올 것 아니냐. 근데 뿌리치고 뛰쳐나온 게 나와갖고 그 빨리 보시는 거 그냥 두둑에 벗기고 강제로 끌고 들어가고 매도 많이 맞았어요. 내가 안 들으려고 하다 매를 맞고 안 들으려고 하다 매를 맞고 정신이 없었어. 정신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 정신이 없을 때는 그게 많이 들었어요. 일장이가 이렇게 갓대 이렇게 꽂혀질 때 보면 가슴이 팍 튀자 그냥 깜 놀래갖고 그걸 쳐다보면 오메오메 저놈의 신호마루 아주 비교가 됐어요. 신호마루 대노에이까 신호마루 하도해서 뒷구멍이가 배버렸다고 야식했어. 보기만 하면 몸이 저놈 신호마루 저놈에서 내가 이렇게 집안을 빼갖고 내 평생을 영원하게 꼴이 되어버렸지. 우리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끌려가서 이런 걸 당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잘못됐다는 건 생각해야죠. 나라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한번 속 시원하게 좀 외쳐봤으면 좋겠어. 뭐라고 외치고 지어주기냐. 이거 내가 한번 외치고 싶어. 내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절대 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강제로 가서 그런 것이 일을 당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묻어있는 것이 일본 사람들한테 그 하나님하고 싶은 생각 너희가 없다고 했지. 너희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 엄연히 사는 증인이 있는데 없다는 소리가 말이 되느냐. 가자는 데 갈 수 있단 말이야.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너무 그렇게 억울해. 우리 한국에서 지금 여자가 많습니다. 안 나타나서 생기다고 부끄러운 게 안 나옵니다. 기자회견을 하게 참 이렇게 좋지 않았어요. 네. 자기가 무슨 잘한 짓을 했다고 나와서 기자회견이냐 이런 어떤 굉장히 그다음에 이게 어떤 사고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피해자가 굉장히 자신의 이야기를 나와서 밝히고 있는데 오히려 피해자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해요. 그리고 이 할머니께서 여기서 굉장히 막 일본 대사한테 막 화를 내는 이유는 처음에 자기가 정신병리 대책협의회를 만들어서 뭘 할까라고 하다가 일단 일본한테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일본 사람들. 그래서 일본 대사한테 편지를 써요. 편지를 공개 서한을 보내요. 너희들이 식민지 시대 때 이렇게 잘못을 했어. 우리의 어린 소녀들을 데려다 못된 짓을 했으니 이것에 대해서
공식 사죄하고 이것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세 번째 이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 법적인 배상, 그다음 다섯 번째 책임자 처벌, 여섯 번째 추모비와 역사관을 건립하고 일곱 번째 역사책에 기록하고 가르쳐라. 그런데 이것에 대한 너희가 답변을 다오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답장이 안 와요. 그리고 여러분 이 편지를 보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일본 대사관에 직접 찾아가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다가 접수처에서 접수를 시켜야 돼요. 접수처 직원이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받지를 않아요. 나 이거 싫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그 편지를 한 달 동안 접수도 못 시켜요. 근데 이 어려운 걸 5번이나 접수를 시키는데 답장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제 변호사들한테 문의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 답장을. 그랬더니 국제 변호사들이 가르쳐줘요. 국제법에 따른 편지 형식으로 바꾸라고. 편지 내용은 잘 이상이 없다고. 바꿔서 다시 접수를 하는데 2주일도 안 돼서 답장이 와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국제법이라는 게. 2주일도 안 돼서 답장이 왔는데 일본 대사가 뭐라고 답장을 썼냐면 우리 일본은 이런 일을 저지른 적이 없다. 너희들이 어디다 대고 이런 거짓말로 우리를 협박하는가. 이 내용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 협박하는 이 편지를 다시는 보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온 거예요. 할머니 입장에서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엄청 나죠. 내가 바로 갔다 온 사람이고 내가 당한 사람인데 일본 대사니까 어디다 그렇게 망언을 하느냐 막 떠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했던 할머니의 영상은 하루 종일 나왔죠. 기자회견 영상은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의 반응을 달고 하는 것은 너무나 싸늘했어요. 정말 너무나 싸늘했어요. 할머니들이 이렇게 수요 시위를 나가려고 이제 사무실에 모여서 같이 가요. 그러면 저희들만 보면 우셔요. 계속 소리 없이 눈물을 계속 흘리다가 저희보다 어린 중고등학교 친구들 혹은 이 초등학교 친구들을 여자아이들을 보면 막 꺼이꺼이 하고 대성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이 대성통곡 하시던 할머니들을 말려야 되니까 할머니 왜 이렇게 우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당신 젊은 시절이 생각나서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할머니 입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나는 이 애들이 나 같은 일을 겪을까봐 무서워 라는 말씀이셨어요. 이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945년에 돌아왔어요. 저희가 만난 게 91년, 92년이에요. 거의 92년, 93년 계속 만났지만 그때 46년, 7년을 여기서 살면서 전쟁의 공포, 끌려가서 당했던 것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서 요즘같이 뭐 아베가 어떻고 막 이렇게 나오면 집에서 이불 뒤집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초창기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강했던 거죠. 근데 이 할머니들이 갑자기 수요 시위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이거는 꼭 얘기해주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수요 시위를 이제 처음 할 때는 이렇게 실무자들 몇 명밖에 참석을 못했어요. 몇 명, 뭐 20명도 안 됐어요. 대학생 친구들이 이렇게 와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이렇게 회의를 벌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진했던 건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 정말 모르나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알려야 돼. 그럼 얘네는 즉각적으로 사과할 거야. 자기들이 잘못한 일을 인정하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정말로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럼 미야자와 총리가 오는 1992년 1월 8일 날 우리가 가서 일단 하자. 이게 데모라도 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 단지 대표들이 다 모여서 한 12명 정도가 나와서 이걸 해요. 그리고 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끝까지 우리는 여기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겠다라고 한 게 지금 이 28년째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어요. 저희는 한 1, 2년 안에 끝난다. 그럼 우리는 할머니들한테만 신경 쓰면 된다 라고 하면서 이 일을 시작했고, 매주 수요일 날 나오는데 이렇게 젊은 실무자들 막 이렇게 단체 실무자들 해가지고 어떤 때는 6명, 어떤 때는 10명 해가지고 가서 12시부터 1시까지 특혜 시위를 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광화문이 시내잖아요. 그게 오피스타운이에요. 12시만 되면, 지금은 회사원들이 많은 그 자율복장을 입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회사원 딱 되면은요, 다 양복 입고 흰색 남방에 넥타이 메고 다니던 시절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수백 명이 이제 점심 먹으러 쏟아져 나와요. 저희들 앞을 지나가요. 어떻게 지나가는 줄 아세요? 툭 쳐요. 아, 얘도 정신대야? 아, 얘도 정신대야? 이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그 인권 의식이라는 거, 무슨 역사 의식도 없고 인권 의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보는 건 도대체 뭐였을까라는 거. 그거를 몇 번씩 당한 거예요. 우리가 시위를 갔다 오면 우리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게 왜 이래야 되는지, 그리고 할머니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거예요. 사회의 분위기. 그런데 할머니들이 한 12번 쫙 나와서 앉아있기 시작하면서 그런 짓은 없어져요. 그런 짓은 없어지고 강의 못하잖아요. 이 할머니들 대신 막 할아버지들이 뒤에서 와가지고 야 이년들아 소리를 치고 그랬다고요. 이년들이 뭔 잘한 짓 했다고 나왔어요. 여기서 이런 대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할머니들이 자신들의 주머니를 털기 시작해요. 한 12분 할머니가 한 20만원, 30만원, 자신들한테는 좀 재산이었던 거예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한 360만원 정도 되는 돈을 모아가지고 사무실로 가져오셨어요. 저희 대표님께. 대표님이 그때 아니 이게 뭡니까 할머니들 이렇게 물으시니까, 일본 놈들은 역사관을 안 지을 것 같아. 사관은 물론 역사관도 안 지을 것 같으니까 너희들이 역사관을 지어서 우리 애들한테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교육 좀 시켜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문제를 알리지 않으면 애들 또 당해. 여러분 아시죠? 어른들 이렇게 내가 못 배워서 당했다라고 하는 이런 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는 반드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 어린 아이들한테. 근데 360만 원 너무 적은 돈이에요. 그래서 알았어요 할머니, 저희가 받아들었어요. 이게 존재권이래요. 시드머니가 되어서 9년에 걸쳐서 모금을 합니다. 박물관 권역 추진단을 만들어서 한국 사람들, 한국 학생들이 모금을 해주고, 또 일본에 있는 많은 이 일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일본 사람들이 또 모금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모금한 돈이 한 17억에서 18억 원 정도 돼요. 9년 동안.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모금해 준 돈이 8억에서 9억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26억 원 정도가 모금이 됐는데, 저희들이 마음이 급해졌던 건,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기 시작한 거예요. 시드머니, 종잣돈을 낸 할머니들이 막 세대, 두 분, 세 분, 김학순 할머니 강덕현 할머니 97년에 돌아가시고 막 돌아가시기 시작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를 찾아가요. 저희에게 땅을 주시면 우리가 26억으로 박물관을 멋지게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때 내준 땅이 서대문 형무소 아시죠? 서대문 형무소 마당에 있는 매점을 내줬어요. 이것으로 너희가 여기다 위안부 역사관을 짓는데 조건은 이게 서울 시민의 땅이니 너희들이 3년 동안 이것이 위안부 역사관이 될 자리라고 알리라는 거예요. 저희들은 너무나 기뻤죠. 법령에 맞춰서 플래카드 현수막 걸고 거기를 너무너무 홍보를 많이 했어요. 홍보 많이 하고 이것이 3년째 되는 날이 2009년, 지금 그러다 10년 전이에요. 딱 2009년 11월에 다 모였어요. 할머니들도 나오시고 우리 대표님들은 삽을 들고 나왔어요. 기공식에서 삽 뜨잖아요. 포크레인 기사가 와서 그걸 이제 헐어버리는 그렇게 하려고 포크레인 기사 와서 서 있고 기공식을 시작합니다 하는데 할아버지들이 대거 등장하셨어요. 포크레인 앞을 가로막아요. 년들아, 이 육두문자를 쓸 수는 없어요. 이런 더러운 년들의 역사관을 어디다 가면 짓는다고.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누구냐면 광복회 할아버지들이신데, 광복회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독립군 후손들의 모임 중에 하나예요. 이분들이 모든 독립운동 단체들을 추동해서 국회의원들한테 다 탄원서를 내요.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역사관을 짓지 못하죠. 여러분, 수치라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를 뺏긴 것 자체가 수치죠. 내가 내 자식이 끌려가는데 막지 못한 내 모습이 수치스러워야지, 어떻게 10대 내 딸이 끌려간 그 딸을 향해 수치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정말 인권의식이라는 것은 아주 저급한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기자회견까지 해요. 이 몰 역사적이다 이거예요. 서울시가 몰 역사적이라서 이런 식으로 이거를 짓게 했다. 서울시에서 전화가 와요. 할아버지들과 상의를 잘 하고 오라고. 상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쫓겨나서 우리에게 26억이라는 돈이 있으니 이것을 갖고 땅을 사서 지을 수 있는 곳을 찾자. 많지 않았어요. 안 다녀본 데가 없어요. 서울시. 접근성에 의해서. 그래서 이쪽 안쪽까지 들어오게 된 거고, 거기다 짓고 2012년에 5월 5일 날 개관을 하게 됩니다. 할머니들의 소원대로 어린이날 개관을 하게 되고, 그 날부터 지금까지 박물관은 후원금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사람들이 무슨 공무원인 줄 알아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줄 알고.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운영됐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있고, 이 우리나라의 정부나 이런 국가에서 이 사람들을 선택을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침묵했다는 거죠.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더럽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이렇게 못하겠다. 그러다가 결국 나라에서 대놓고 한 일이 있죠. 2015년에 박근혜와 아베가 만나가지고 피해자 문제를 자기들끼리 피해자도 모르게 합의했다고 발표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한 일이 2016년 1월 1일 날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위안부 역사를 싹 제거해요. 지우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내버려 뒀으면 아마 중고등학교도 다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피해자들이 도대체 우리는 이걸 인정할 수 없다. 어떻게 이거?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새 정부한테 요구했던 건 화해치유재단을 빨리 없애고 10억엔을 돌려주자.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없앴고요. 돌려주려고 하자 아베가 난리치는 거예요. 국가와 국가 간의 합의다. 근데 유엔이나 이런 데서는 이미 다 잘못된 합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할머니의 그 기자회견 영상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10분도 안 돼서 세계 모든 방송국으로 다 나가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돼요. 호주에서 이 뉴스를 보고 있던 양 루프 오헤른이라는 할머니가 있어요. 갑자기 자녀들한테 전화하기 시작해요. 빨리 집에 오라고, 빨리 집에 오라고. 어머니가 안 그러던 사람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우리 지금 직장이라고, 무슨 일이냐, 그래도 오라고. 그러니까 금요일 날 밤에 다 모여요. TV부터 보자. 그래서 김학순 할머니 뉴스 영상을 보여줘요. 그리고 자식들이 너무 놀라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 태평양전에서 이런 일이 있었군요. 참 저 여성 안 됐네요. 근데 엄마 우리를 왜 불러셨어요? 할 때 얀루포에른 할머니가 자식들한테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들도 알다시피 난 네덜란드 사람이야. 근데 17살 때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일본군한테 잡혀가서 똑같이 당했어. 지금 저 여성과. 단 한 번도 내가 내 입 밖으로 이걸 낸 적이 없지만 나는 잊어본 적도 없다. 내가 혹시 잊을까 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네덜란드를 떠나서 호주로 이민을 온 사람이다. 근데 잊혀지지 않는다. 근데 지금 저 코리아의 김학순이라는 사람이 먼저 밝히고 있어. 나도 밝히고 싶어. 자식들인 너희들이 동의를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식들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놀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회의를 하고 일주일 뒤에 다시 모여요. 그리고 엄마 앞에서 먼저 뭘 하는지 아세요? 사과부터 해요. 사과. 엄마가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우리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밝게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정말 다르죠. 이게요, 한국이라는 문화는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야누코의 할머니가 너무 고맙다고 하고 저희에게 전화를 해요. 김학순 할머니에게 너무 고맙다. 당신이 용기를 내줘서 나도 용기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기자회견을 하겠다 그러고 기자회견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얀루프 오에른 할머니의 기자회견으로 김학순 할머니의 기자회견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를 알게 되는데 얀루프 오에른 할머니의 기자회견으로 유럽 사회를 발칵 뒤집어놔요. 여러분, 20만 명이 끌려간 우리 한국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얀루프 오에른 할머니가 기자회견 하고 나서 얼마 있다 96년도 네덜란드 의회에서, 그것도 호주 시민이 이미 된 네덜란드 의회에서 국회의원들 100%가 다 만장일치로 결의문을 채택을 해요. 이 일이 일본이 얼마나 잘못했으며 이 일에 대해서 빨리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하라고 97년 1년 뒤에 유럽연합의회에서 이게 만장일치로 또 채택이 돼요. 놀랍지 않아요? 97년 1월 미국 하원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또 이 결의문이 채택돼요. 2000년 캐나다 의회에서도. 근데 여러분, 이게 유럽 여성 한 사람이 자기가 밝혔는데 유럽 사회는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이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왜? 유럽 여성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여자분은 혼자였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혼자밖에 안 밝힌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한국 정부는 오히려 할머니들에게 피해를 주고 이거를 주고 상처를 주고 도대체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의 인식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 수준이라는 것이 정말 피해자를 피해자로 볼 수 있는 눈조차도 없고, 그 다음에 정말 이들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어린 아이들은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들 세대에서 배운 것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에게는 아마 양가 감정이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할머니들은 불쌍한 마음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뭐 더럽고 뭐 이렇다라고 하는 이것들이 나도 모르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 전환을 들어야 된다. 양성평등 뭐 이런 것들을 또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 인식 전환이 돼야 되고, 특별히 제가 하나만 더 강조하고 싶은 건 김복동 할머니가 자기가 피해자였지만 다른 피해자들을 보고 열이 받아가지고 이들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나비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같이 만들고 나비기금으로 홍보의 내전 중에 계속 성폭행 당하는 그 쉘터, 그 여성들을 돕고, 그 다음에 우간다, 나이지리아, 저쪽 이집트, 그 다음에 이쪽에 베트남, 우리가 저질렀던 역사죠.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작년에 일본 여학생들이 이거보다 훨씬 많이 왔었어요. 여고생들. 선생님이 너무 답답해서 데리고 왔어요.